2장 금융시장. 오류와 불확실성에 투자하라.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강연에서 소개한 개념인 오류성, 재귀성,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 등을 금융시장에 적용합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쌓은 경험을 오늘 강연에 압축해서 전달할 테니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은 어제 강연에서 추상적으로 설명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에 기막힌 실험실입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관찰하기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숫자로 표현되며 데이터가 잘 기록되고 보존됩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 내가 제기한 해석이 지금까지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효율적 시장, 가설과 정면으로 부딪힘으로 검증할 기회도 많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대개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며 외부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에만 무작위로 균형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이 옳다면 내 이론이 틀린 것이고 반대로 내 이론이 옳다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 틀린 것입니다. 내 개념의 틀을 금융시장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가격은 항상 펀더멘털을 왜곡합니다. 왜곡의 정도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고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시장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둘째, 금융시장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역할뿐 아니라 이른바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은 바로 이 부분을 놓칩니다. 사람들이 금융자산의 가격을 잘못 산정하는 과정에만 집중할 뿐 잘못된 가격 산정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으므로 행동경제학은 재기 과정의 절반만 분석합니다. 금융자산의 가격이 잘못 설정되어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지렛대 효과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다양한 피드백 고리를 보면 대개 시장이 옳다는 인상을 받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제시하는 바와 매우 다릅니다. 나는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장 가격과 펀더멘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항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자동으로 균형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내 주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는 두 가지 원리는 금융시장의 특징인 재기적 피드백 고리에 주목합니다. 어제 강연에서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부정적 피드백은 자기 수정 과정이고 긍정적 피드백은 자기 강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피드백은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지만 긍정적 피드백은 역동적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시장 가격과 펀더멘털 모두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긍정적 피드백 과정에서는 처음에 한쪽으로 자기 강화가 진행되지만 마침내 절정에 도달한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자기 강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긍정적 피드백 과정이 항상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진행 과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호황이 불황으로 반전되는 거품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거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유행하는 추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추세에 대한 착각입니다. 추세와 착각이 서로 작용하면서 함께 강해질 때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도중에 부정적 피드백으로 검증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세가 매우 강력해서 검증을 통과하면 추세와 착각 모두 더욱 강화됩니다. 마침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착각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자라나고 확신이 줄어드는 혼돈의 기간이 이어지지만 현재의 추세가 관성에 의해 유지됩니다. 시티그룹의 대표였던 척 프린스는 말했습니다. 연주가 이어지는 한 우리는 일어나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춤추고 있습니다. 결국 추세가 반전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 강화가 진행됩니다. 1987년에 내가 처음 이론을 제안할 때 사용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복합기업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대표하는 지표가 주당 순이익이었고 주가도 주당 순이익을 따라갔습니다. 복합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당 순이익을 높였습니다. 주당 순이익 증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계속 높아졌지만 결국 현실은 기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돈의 기간이 지나자 주가 추세는 반전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덮어놓았던 문제들이 모두 표면으로 드러났고 이익이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당시 복합기업 오그덴 코퍼레이션의 사장이 내게 실상을 말해주었지만 내가 이 말을 전하려 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복합기업 거품 모델입니다. 오그덴 코퍼레이션 같은 복합기업의 실제 도표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패턴을 따르는 거품들은 1시작 2 가속기간 3 검증을 거쳐 더 강화됨. 4 혼돈 기간 5 정점 6 하락세 가속 7 금융위기 절정의 독특한 단계를 거칩니다. 복합기업의 거품 모델 이론. 각 단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각각 논리적으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순서도 정부의 개입이나 다른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리스코 시스템즈 앤드 리서치 코퍼레이션이 매뉴팩처러 하노버 트러스트 컴퍼니 인수에 실패하자 복합기업 호황은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거품은 형태가 대개 비대칭입니다. 호황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천천히 시작되어 점차 가속되다가 혼돈기에는 보합세를 유지합니다. 붕괴는 짧고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부실 자산이 강제 청산되기 때문입니다. 환멸은 공포로 바뀌고 공포는 금융위기 때 절정에 도달합니다. 가장 단순한 사례가 부동산 호황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내려가고 대출받기가 쉬워지면 부동산 호황이 촉진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 가치가 대출 시장과 상관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대출 시장과 부동산 담보 가치는 서로 재기적 관계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내려가고 대출받기가 쉬워지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부도 건수가 감소해 사람들의 신용도가 개선되며 대출 기준도 완화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호황의 정점에서는 대출이 최대 규모에 이르며 반전 단계에서는 강제 청산이 진행되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착각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 되풀이됩니다. 1982년 세계 금융위기는 국가 채무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담보와는 무관했습니다. 채무국의 신용도는 GDP 대비 외채 비율, 수출 대비 외채 상환 부담률 등 다양한 채무 비율로 측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비율이 객관적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재기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석유 판매 대금 덕분에 브라질 같은 나라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자 채무 비율이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이 더 유입되면서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한 직후 이 거품이 터졌습니다. 모든 거품이 대출 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차익 매수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 말 복합기업 호황과 1990년대 말의 인터넷 거품입니다. 1996년에 앨런 그린스펀은 이상과열을 언급했지만 그는 거품에 대해 잘못 설명했습니다. 나는 거품이 형성되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자산을 사들여 불난 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품이 너무 커질 위험이 있으면 규제 당국은 시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아무리 박식하고 합리적이더라도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재기성이 꼭 거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품은 가장 극적이며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박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합니다. 재기성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대칭적이며 호황과 불황에도 비대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균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율은 대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 해에 걸쳐 거대한 파동을 형성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재기적 상호작용은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시장은 대개 균형을 이루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위기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규제개혁이 뒤따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발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며 따라서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재기성이 나타납니다. 거품은 간헐적으로만 발생하지만 당국과 시장 사이의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어느 한쪽만 착각을 일으킬 때에는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국이 시장에 반응해서 유용한 피드백을 얻어서 잘못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잘못이 스스로 타당성을 입증하면서 악순환이나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피드백 고리는 처음에 자기 강화로 시작되어 마침내 자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거품과 닮았습니다. 당국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려고 주기적으로 개입했는데 실제로 이런 개입이 2007에서 2008년에 터진 거대 거품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 왜곡이 모두 재기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식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예상해야 하는데
미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런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상하려면 모든 사람의 결정을 알고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도 알아야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은 정확한 기대가 하나뿐이며 사람들의 견해가 이 기대로 수렴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불가능한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은 현실과 전혀 다른데도 대학에서는 현재 금융경제학의 기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도 불확실하고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가격이 왜곡됩니다. 때로는 가격 왜곡이 호황에서 불황 과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흔히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으로 수정됩니다. 이런 때 시장은 무작위로 오르내립니다. 나는 이런 오르내림을 큰 파도가 아니라 수영장에 있는 잔물결에 비유합니다. 물론 큰 파도가 더 중요하지만 잔물결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두 가지 가격 왜곡이 뒤섞이므로 현실 세계에서 호황 불황 과정이 우리 모델을 정확하게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품이 너무도 강력해서 나머지 잔물결들을 압도하는 드문 경우에만 거품이 내 모델에서 설명한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균형에 가까운 상황 시장이 무작위로 오르내린다과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 거품이 압도한다를 구분해두면 유용합니다. 균형에 가까운 상황은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 사건들이라서 통계 이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은 독특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며 그 결과가 불확실해서 일상적 사건에 바탕을 둔 통계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균형에 가까운 상황에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원칙들은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균형에 가까운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모든 위험관리 도구와 파생 금융상품이 무너져버렸고 이런 상황에 적합한 수학 모델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시간 압박 속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했으므로 가용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규제 당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은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금융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련 붕괴 기간에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합리적 기대 이론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재귀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2008년에 발생한 엄청난 불확실성에는 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는 시장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바르게 잡았지만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보유한 포지션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버티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위험을 제한하려고 잘못된 시점에 여러 차례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작은 규모로 포지션을 고수했다면 실적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범위 역시 불확실해서 때로는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운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변동성으로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증가하면 위험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표현을 빌리면 유동성 선호가 증가합니다. 포지션 강제 청산도 금융위기에 나타나는 특징 요소입니다.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유동성 선호 현상이 감소세로 반전하면서 주식시장이 거의 틀림없이 반등합니다. 이것도 내가 최근에 얻은 교훈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이해하려고 균형에 가까운 상황과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을 구분했지만 현실이 꼭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해서 이분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위기는 100년 만의 폭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5년 만의 폭풍이나 10년 만의 폭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작은 폭풍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100년 만의 폭풍에 적용해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해서 최근 금융위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거품 이론에서 연역 논리로 도출한 내용이 아니지만 둘은 일맥상통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거품이 터지면서 거대 거품도 터졌는데 이는 평범한 폭탄이 터지면서 핵폭발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자산담보보증권과 그 외의 합성, 금융상품들을 널리 활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흔한 형태였습니다.
이 평범한 거품 뒤에서 훨씬 큰 거대 거품이 장기간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 정말이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 거대 거품이 추세를 주도하면서 신용과 레버리지가 끝없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것을 시장의 마법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시장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고 마거릿 대처가 영국 총리이던 1980년대에 이런 사고가 지배적인 신조가 되었습니다. 거대 거품이 특이한 점은 금융위기 때문에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홀로 내버려 두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착각이었으므로 거대 거품이 여러 금융위기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2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뒤이어 여러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두드러진 것으로 1987년 10월 포트폴리오 보험에 의한 시장 폭락, 1989에서 1994년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 위기, 1997에서 1998년 신흥시장 위기, 2000년 인터넷 거품 붕괴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당국이 개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처리했으며 통화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제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조처 때문에 신용과 레버리지가 끝없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위기에 효과를 보이는 한 시장은 내버려 두어도 안전하다는 착각 역시 더욱 굳어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구한 것은 당국의 개입이었으므로 이는 분명히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착각이 검증을 통과했고 따라서 거대 거품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용 팽창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거대 거품이 터졌습니다. 2007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붕괴하자 다른 시장도 잇따라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규제 완화로 방화벽도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근 금융위기가 이전의 모든 금융위기와 다른 점입니다. 착각이 이전의 위기들을 거치면서 검증을 통과해 더욱 강화되었으나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정점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붕괴는 절정에 이르렀고 금융당국이 서둘러 대규모로 개입했습니다. 내가 제시한 호황불황 모델로는 착각이 검증을 통과할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거대 거품은 물론 평범한 거품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나는 1997에서 1998년에 발생한 신흥 시장 위기가 거대 거품의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틀렸습니다. 당국은 금융 시스템을 구해냈고 거대 거품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7에서 2008년에 찾아온 붕괴가 그만큼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다음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연명시켜야 했습니다. 금융산업은 물론 실물 경제에도 충격이었습니다. 국제무역이 특히 심하게 타격을 받았지만 인위적인 연명이 효과를 나타냈고 금융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경제도 점차 되살아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모든 사건이 악몽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도 다른 위기처럼 처리하고 평소처럼 사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망가졌으므로 고쳐야 합니다. 내 분석은 어떤 종류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지 훌륭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에는 거품이 끼기 쉬우므로 금융당국은 거품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등은 이런 책임을 명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린스펀은 시장이 거품을 인식할 수 없다면 금융당국 역시 거품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떠맡아야 합니다. 당국은 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 정책이 지나친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수를 수정하면 됩니다. 둘째, 자산 거품을 통제하려면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용시장도 통제해야 합니다. 통화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출도 통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수단은 증거금률과 최저자기자본 규제입니다. 시장에는 감정이 없다고 간주하므로 현재는 시장 분위기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도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자산 거품을 통제하려면 금융당국이 증거금률과 최저자기자본 비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거나 묵혀놓았던 수단을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중앙은행들이 특정 부문에 대해 상업은행들의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그 부문이 과열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제안이 어리석은 방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제안하던 시절에는 이렇다 할 금융위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금융당국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은행 시스템을 훨씬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유지해야 하는 예금 규모가 호황 기간에는 1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정책을 뒤집을 때에도 은행들은 민첩하게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거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린스펀은 1996년 이상 과열에 대해 언급할 때 인터넷 거품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도 그는 거품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공급 축소는 너무 무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차입 매수가 인터넷 거품에 기름을 붓고 있었으므로 그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주 발행을 동결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근본주의 신념을 허물고 싶지 않았으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장은 불안정한 법이므로 시장 참여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뿐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체계적 위험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체계적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 포지션 청산이 막혀버리거나 시장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을 감시해서 불균형을 사전에 감지해야 합니다. 이는 헤지펀드와 국부펀드를 포함해서 주요 참여자들의 포지션을 모두 감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용부도 스와프 CDS와 노가웃 옵션 같은 파생 상품들은 불균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규제해야 하고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합니다. 합성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일반 증권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금융시장이 한쪽으로만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하는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마불사를 암묵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대마불사형 거대 기관이 존재하는 한 당국은 보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보장 조처를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대마불사형 은행들의 차입자본 이용 한도를 줄이고 예금을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금으로는 고유계정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위험과 보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고유계정 트레이더에 대한 보상도 규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제하면 고유계정 트레이더들이 은행을 떠나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헤지펀드로 갈지도 모릅니다.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유조선을 칸으로 막은 것처럼 다양한 시장 사이에도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1933년 글래스 스티걸법처럼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을 분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장의 고유계정 거래는 은행 내부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은행이 있다면 분할해야 합니다. 끝으로 바젤 협약은 은행이 보유한 증권의 위험 가중치를 대출보다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이들은 증권 포지션이 집중되었을 때의 체계적 위험을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증권의 위험 가중치를 높여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증권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처하면 은행의 수익성과 지렛대 효과가 모두 감소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이것을 실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은 영구적인 개혁을 실행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가 균형에서 동떨어진 상황이므로 단순히 바로잡는 조처를 한다고 균형에 가까운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차가 미끄러질 때에는 먼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린 다음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거의 정반대입니다. 첫째, 신용 공백 상태를 남아있는 유일한 신용 원천인 국가 자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국가 채무를 늘려서 본원 통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신용이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서 본원 통화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덮치게 됩니다. 지금은 정교하게 조처하는 첫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행들이 근근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당장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면 부작용만 일으킬 뿐입니다. 규제 개혁을 하려면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두 번째 단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세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재기 이론으로서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매우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이론 모두 포퍼의 기준에 따라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998년에 거품이 터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은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맞을까요? 온갖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일부 옹호자는 아직도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내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행동경제학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동경제학은 재귀성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에 대한 착각만 다룹니다. 잘못된 가격 산정이 펀더멘털을 바꾸는 과정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에 관한 내 이론은 아직 초보 단계이므로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 한다고 절감합니다. 물론 나 혼자 힘으로는 이론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이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운다면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확실하게 반증되었으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 전체 구조는 시장을 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세운 것이므로 기초부터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강연을 끝낼 시간이지만 발표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경제사상연구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은 연구, 워크숍, 교과 과정을 육성해 대체 패러다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나는 10년에 걸쳐 5천만 달러를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여해서 연간 예산이 1천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후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재귀성 개념도 연구하기를 바라지만 이것만 연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재정을 후원하면서 동시에 연구소를 이끈다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나와 연구소 사이에 차단 장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나는 중부 유럽 대학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할 것이며 INET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연구비 수급자를 선발하는 심사위원회에 재귀 이론 이외의 이론도 장려하라고 분명하게 알릴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사상이 이곳 중부 유럽 대학에서도 탄생하기를 희망합니다.